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지요. 이 문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이 민주주의와 권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듣고서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 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던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부마 민주항쟁을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중간에 위치시키면서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인지 좀 짧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게 사실 오히려 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부마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유신독재의 어떤 종말을 알리는 서막과 같은 그런 중요한 그 사건이었고, 네. 서울의 봄, 그다음에 광주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됐던 중요한 민주항쟁인데, 이게 다른 거는 다 항쟁의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넌센스였는데 비로소 바로 잡혔다, 반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부마 항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더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최근에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삼성 현대 산업 현장을 또 다니고 또 바로 이어서 그 지금 이 부마 민주항쟁 그 기념식에 참석한 이런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자체가 이제 조국 길었던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행보와 메시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좀 그걸 추스리고 국정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뜻도 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뭐 부마의 의미와는 또 별개지만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 행보를 굳굳이 하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뭐 좋은 일이다. 저도 그래서 아주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념사에서 주목할 만한 이제 발언 부분을 보면요,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갈래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멘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가면은 사실 이건 일반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부마 항쟁에서 뭐 포괄적으로 진압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권 유린이 있었고 그 피해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중의적인 뜻이 이제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도 취임사에서 보면은 검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의 비례와 균형의 원리를 또 강조를 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런 지적과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는 사실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의 이런 언명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다시 강조하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른바 헌법 1조 2항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모든 그 공직자 권력기관이 다 국민에게 봉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부마 항쟁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그 깔려 있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뭐 단순히 뭐 검찰 개혁만 뭐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른바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이
이 민주화를 쟁취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이른바 국민적 저항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이 성명 내시면서 메시지를 내시면서 이 서초동의 민심과 그 광화문의 민심을 다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신 것처럼 이른바 그 광화문에 모였던 어떤 이 많은 분들의 그 목소리 그것도 또 이른바 어떤 한편의 다른 왜 정상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된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그런 마치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 같은 그 여러 혐의가 걸려 있는 분들을 법무장관들이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국민적인 그 저항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결국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적 저항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저항권을 말씀을 하시길래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어떤 저항권의 발동의 양상을 우리는 보통 항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를 하고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어떤 광장과 거리에 나와서 집단적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저항권으로 해석이 되고 항쟁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건 법률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비로소 그걸 저항권이라고 이제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하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다면 지금 이동관 전 수석의 어떤 주장이 성립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지 어떤 국민의 뜻과 다르다, 고로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개념에 기초해서 본다면 별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간단히 말씀을 하고요. 드리면 지금 이제 반드시 어떤 실정법의 위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혹만 갖고 그만두라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법 정신이거든요.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청문회가 있죠. 그리고 여야의 어떤 의견이 있고 언론이 있고 심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고집해서 밀어붙일 때 그러면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어떤 저항권의 발로라고 하는 쪽에서 크게 보면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헌법 정신과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실정법상 무슨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혁명과 쿠데타가 일어날 일이지 광화문에서 다른 얘기죠. 저항권이라고 하는 목소리라고 하는 걸 자체를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집단적 의사 표현 그거는 존중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실체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저항권적 차원에서의 항쟁이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항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그렇게 어떤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다만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분들의 어떤 집단적 의사 표현 자체는 존중을 해야죠.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걸 부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제 말씀은 그런 여론과 민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실 때 지금부터 이제 국정 운영도 더 부드럽게 가실 알겠습니다. 것이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권에 대해서 저는 개념을 그렇게 좀 정리한 것 저항권의 뿐입니다. 해석 혹은 저항권적 해석 이렇게 폭넓게 예.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두 분이 두루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오늘 기념식에서 보면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하고요 악수를 하면서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당 대표들하고 만난 이후에 지금 한 2달여, 한2달? 광복절 기념식 때 아마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짧게 이제 악수하는 장면인데 첫 조우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오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행사장에서 그야말로 조우를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별 얘기가 오갈 아니, 수도 없는 근데 거죠. 표현이 일부에서 표현이 딱딱했다, 굳어있다 이러죠. 그거는 자의적 해석이겠죠. 주관적이니까. 언론에 이제 말하자면 좀 약간 프레임에 넣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고 저는 질문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차제에 이 조국 정국 마무리하는 김에 한번 만나라. 그렇죠. 만나는 거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안 처리 문제도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사실은 대통령이 양보하는 모습이 나쁜 거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그럽게 같이 한번 회동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걸리는 현안이 많죠. 그다음에 예산안 문제부터 크게는 그다음에 한일 갈등 문제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럴 때 차제에 한번 우리 썰전 발로 한번 발제를 하면 어떨까? 저도 그 의견은 토를 달 이유는 아마 청와대에 난감한 게 그게 있을 거예요. 전에도 한번 황교안 대표는 단독으로 만나자. 그렇죠. 나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참 난감한 왜 그러냐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아마 분기별로 한 번씩 여는 걸로 아마 하기로 했었죠. 했던 걸로 네, 기억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5당 대표 전체를 어떤 포괄하는 건데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한국당 대표만 만나면 네. 다른 야당 대표들은 또 뭐가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어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뭐 청와대가 그때 되게 난감했던 것 예, 그건 같은데 뭐 기술적인 문제긴 이런 한데, 문제만 예, 풀린다면 예. 저거 만나는 예, 대통령의 거는 최근에 뭐 그 여러 번 행보가요. 다 만나고 따로 만날 수도 있고, 전방위적이니까요. 안 그 전격적으로 뭐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만남 자체를 반대하면 그렇죠. 안 되고 오히려 예. 관장할 사안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청와대는 어떻게 움직일까 얘기가 자연스럽게 갔는데 오늘 그 저희가 어떤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의 메시지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때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경남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쯤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을 또 만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청와대로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 핵심들이요. 네. 이게 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그 누가 보더라도 검찰국장까지 그러니까 그 함께 예. 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 이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실행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실행에 있어서 어떤 속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통령이 좀 당부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장관 공백 사태가 오래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청와대는 그걸 부인을 했어요. 네.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 좀 일단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네, 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행보를 좀 중점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청와대 그 내부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낙연 총리의 방일 후에 사퇴설이 보도되면서 이낙연 총리의 거취해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 사퇴설의 어떤 배경 맞다면은요, 그 배경하고 또 전망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취임 임기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 되겠죠. 네,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 등 방일 일정을 마친 후에 사퇴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총리실은 즉각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일 후에 총리의 일정에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일 후 사퇴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이 사퇴 자체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이 총리 본인도 참 그 희한한 기사다 하는 그 워딩을 쓰셨는데 그것도 참 그 좀 희한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보통 응답을 안 하거나 그냥 그 사실이 아니다는 반응을 안 보이는데 희한한 기사라는 건 뭐냐면 본인은 황당하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저희가 이제 두루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기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지금 일단 그 국감이 이제 마무리되면 바로 예산국회잖아요. 12월 초까지 예산안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그 현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걸려 있는 말하자면 국정 현안들을 놓고 볼 때 총리를 지금 교체해서 새로운 그 말하자면 전선을 또 만나. 전선이라는 건 이제 어차피 또 총리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텐데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것이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데 이제 다만 정치권 내에서는 지금 이 뭐 조국 어쨌든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서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뭔가 새로운 이 국면 전환에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당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 현실적으로 이게 그 방일 직후에 뭐 본인이 그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별로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리를 지금 교체할
지금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네. 우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예. 이동관 전 수석의 말씀이 교체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요즘 교체의 주역은 주체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저 말씀이 100%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낙연 총리의 관점에서 얘기가 좀 약간 달라지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관련 기사가 몇 개가 나왔는데 주목할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아니땐 굴뚝은 아니라고 하는 게 정무 공보 라인 강화 움직임이 있었던 게 기자들에게 지금 포착이 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저렇게까지 강화 움직임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렇죠. 이러면서 결국은 총리직 이후를 지금 염두에 두고 벌써 준비해 들어간 것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취재가 시작이 됐고 이제 기사까지 연결이 됐던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기자들의 어떤 촉에 어떤 걸렸던 부분이고 했는데 약간 나간 부분이 있어요. 기사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총리가 움직이더라도 그거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후에 내년 예산안까지가 모두 통과가 되고 정기국회가 종료된 다음이나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지금 국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약간의 관점의 차이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지금 뭔가가 급하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거는 또 그러니까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요, 정치 지도자들은요, 그 화법이라는 게 대단히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이전 수석이 좀 언급한 대로 이 총리의 반응이 참 희한한 기사다라는 어떤 이 표현도 좀 희한하고요, 희한하게 볼 수도 있고요. 저번에 5월달에 있었던 뭐 발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뭐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화법이 좀 나긋나긋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새겨 들을 만한 게 분명히 있어서 어떨까요? 아주 평소에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 이제 언론사에 있을 때도 보면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얘기하신다. 이전 수석이 그러면은 그 그렇죠. 동아일보에 있을 때 네네네. 그럼 뭐 기자일 이제 직간접적으로 때 위에 상사였네. 그럼요. 물론 이제 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 할 정도로 철저하지만은 아까 뭐 저 앵커가 한번 흉내를 내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재미. 그 옛날 취재 생활 동안에 그렇죠. 예. 이 사람아 어떻게 기사를 이렇게 써왔나? 예. 이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 야단치는 것보다 더 무섭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건 뭐 좀 재밌으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만 이 평소에도 이제 밑에 그 기자들한테 이렇게 기자들이 왜 반응이 되게 빠르잖아요. 예. 판단이 빠르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항상 좀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메시지를 내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아까 이제 우리 그 김평론가 말씀하신 이른바 기자들이 촉에 걸린 그런 움직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총리로서 행보라기보다는 이미 사실은 이 총리 주변에서 이 총리를 말하자면 이제 이미 이 정도 되면 말하자면 세력이 생기잖아요. 네. 떠미는 세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그래서 지난 여름에 사실 처음에 여름에 빨리 조기에 당으로 복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연초부터. 네. 그런데 결국은 뭐 어쨌건 그것도 대통령의 판단일 수 있고 전국 운영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많이 비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움직임들이 이제 있거든요.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옛날로 치면 게 이제 비선 조직이고 이제 말하자면 외곽 조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설 캠프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물론 뭐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기 등판론 같은 것도 또 나오는 것이죠. 또 당의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다시 또 돌아가면은 현실적으로 또 공식적 움직임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어쨌건 12월 말까지는 움직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마음과 발걸음의 불일치. 마음은 급한데 발걸음을 그렇다고 젠걸음으로 놓을 수는 없는. 왜 그러냐면 그건 총리라고는 엄중한 자리가 있고 국정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수락을 해야만 이제 비로소 발걸음을 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점. 바로 이 불일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기사였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비공식적인 준비에는 그러니까 슬슬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네. 그러면 왜 마음이 급한가?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방일 뭐 일부 보도에 나온 대로 방일 이후에 사퇴를 한다면은요. 지금 한일 경제적 충돌 속에서 일본의 그 사실상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위층 특사로 가는 성격일 수도 있는데 바로 뭐 복귀 후에 바로 사퇴한다 그러면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을 예. 것 같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낙연 총리가 그 타이밍의 문제지만은 그 만약 간판론으로 등장을 한다면은 뭐 민주당에서 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을 할지 아니면 이해찬 현 대표 투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뭐 상징적인 지역에 총선 출마를 해야 될지 이런 역할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말 그대로 말이 미정이죠. 나온 김에 지금 한번 그렇죠. 정리해 근데 뭐냐면 이게 이낙연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있어. 지금 아마 차기 여론조사 보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놓치고 싶지 않겠죠. 거기서 이 차기 여론조사를 결국은 최종의 결과를 만들고 싶은 정치적 야심을 갖는 건 제가 볼 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걸 전제로 한다면 이낙연 총리가 그 넘어야 되는 그러니까 산이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뭐냐면 당내 기반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총리는 고 김대중 그 대통령을 따라서 어떤 그 정계 입문을 했고 오히려 이제 그쪽과 가까운 그러니까 관계였었고 민주당의 어떤 변천 과정에서 볼 때 아주 급변의 과정에 있을 때는 당에 없었죠. 전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당에 없었고 그래서 당내 기반이 없어요. 근데 사실 대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치열한 경선부터 뚫어야 되는데 경선을 뚫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지지 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진성당원들에 대한 확고한 지지세를 일단 끌어모아야 되는 것이 있고 나아가서 어떤 원내 지지 세력까지 함께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선거를 뛰는 거예요. 총선에서. 그것이 직접 출마해서 뛰든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뛰든 뛰면서 결국은 스킨십을 최대한 넓히면서 입지를 다져 들어가는 건데 그걸 하고 싶은 알겠습니다. 거죠. 이낙연 총리. 지금 이낙연 그 총리의 행보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난번 민주연구원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금 그 다비전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그때 그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자 지금 그 여권의 지지자 가운데 25%는 친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새로운 말하자면 신친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20%가 뭐냐면 그 전통적인 그 저 지지자예요. 민주당, 구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대부분 이제 호남 그 저 당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20%가 뭐냐면 65% 구성하는 것 중에 20%가 뭐냐면 이른바 비판적 지지자예요. 수도권에 그 중에 이제 많은 경우는 뭐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역할론과 관련해서 본다면 요 지금 20%가 지금 떨어져 나갔거나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흔히 중도라고 얘기하는 스윙 보터들. 여기에 그래도 이낙연 그 저 총리가 비교적 신뢰가 높고 그 호소력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냐. 예를 들면 수도권 호남 쪽의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말하자면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하면 그래서 어떤 선거에 나가서 뭐 저 종로 같은데 돌풍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큰 판을 이렇게 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선거 승리를 한다면 현재까지는 이해찬 당대표 이제 주도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조국 정부 속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막지 못한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 이야기도 이제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철희 의원이 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뭐 불출마 선언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다면 당내 어떤 세력 재편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설득력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아직은 좀 빠르죠. 빠르다. 저희가 예. 이 문제를 한번 짚은 바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 같은 거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출마 선언을 솔직히 지금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 의원 어떤 그 불출마 선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그러니까 본인 표현 그대로 많이 지쳤고 이러면서 어떤 이제 이 조국 정국이라고 하는 게 일정 그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연쇄 도미노 양상으로 나타날 건가 말 건가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런 부분이고요. 네. 다만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에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런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당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기존 어떤 기성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로까지 용태 선언을 하면서 물꼬를 터주느냐 마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포인트라고 봤는데 이거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한번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요. 노무현 그 재단 유시민 이사장도 조 장관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자신은 소위 이른바 멘붕에 빠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수사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뭐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이 내가 멘붕에 빠지지 않았다 하는 그 메시지 내는 걸 보고 네. 아 멘붕에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역으로 해석하셨어요? 아니 예. 누가 멘붕 빠졌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뭐 워낙 그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이제 앞질러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더구나 또 엊그제 무슨 그 저 KBS 여기자 그 관련된 무슨 그 성희롱 발언까지 나와서 여성 알릴레오에서 기자 말씀하시죠? 여기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 논란이 또 빚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차제에는 조금 좀 그 이제 그 친문에 대한 그 어필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메시지를 줄이고 조금 더 이제는 다시 그 약간 묵직한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좀 있네요. 그 알릴레오 이제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 이제 출연자가 그런 어떤 그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입장문을 내놨더라고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생방송 도중에 바로 즉각적으로 그 발언을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제 큰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면서 이제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명백히 이제 잘못된 발언이고 실수임을 어떤 인정을 했던 요거는 좀 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유시민 이사장은 아마 그런데 다만 이제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다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좀 언론과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사실 탐사를 하고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는 일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스탠스는 계속 유지해 가겠다라고는 이제 뜻을 밝혔으니까요. 아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 검찰 수사 진행 나아가서 검찰 수사 결과에까지도 유시민 이사장은 아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앞서 짚어본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그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김호수 법무부 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그 문 대통령이 검찰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그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철희 의원이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관련 내용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데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동료 검사나 직원 또는 민원인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폐지됐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대놓고 블랙리스트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법무부가 저는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만 개인들의 어떤 뭐 인적 사항이 오픈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이철희 의원이 말하는요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실무진에 한동훈 대검 부패 그 반부패 부장이 있었다는 내용인데 그 사실 한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 이제 지침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2012년에 법무부 검찰국에서 만들었고 예. 한동훈 현 반부패 부장이 당시에 검찰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부장도 이 지침을 만드는데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고는 어떤 그 이철희 의원의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이제 대검찰청에서는 검찰국에서 같이 일을 했지만 이 지침을 만드는 데는 한동훈 부장이 이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거는 뭐 이제 앞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겠지만은 그냥 그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을 보면은 저는 그 지난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그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 정도는 저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성향 분류를 해서 또 실제로 그것이 실행이 됐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국이라는 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 고과부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평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건 미국은 이제 그 연방검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은 이제 그 조직이 훨씬 더 광범위한데 미국에서 경찰 조직에 우리로 치면 이게 블랙리스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조기 워닝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뭐냐? 평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거를 축적을 해놨다가 이 사람이
저 수뢰라든가 아니면 뭐 강압 수사라든가 인권 침해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집중적 감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걸 넘는 범위가 아니면 자꾸 이것이 블랙리스트다 그래갖고 문제화하는 것이 꼭 좋은가에 대해 조금 저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예. 그냥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라면 현재 상태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두 이런 가지 생각이 점을 듭니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침에 따르면 관리 대상 검사를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대검찰청이 감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3년 동안에 감찰이 없었어요. 감찰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명단이 작성된 이후에 감찰로 이어진 최소한 3년의 범위만 놓고 본다면 없었다. 그러면 이것이 뭐 사실상 블랙리스트 아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문정 부장검사, 울산지검의 이문정 부장검사가 거기에 내 이름도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어찌 본다면 더 악성이 감찰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뭐를 하는 거니까 차라리 투명한데 문제는 악성이 이것이 감찰이라고 하는 절차는 생략해버리고 일종의 찍혀버린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음성적으로 만약에 이게 활용이 됐다면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만약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고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김호수 법무차관에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좀 밝혀달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요 여기도 관련해서 이제 근거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요 명단 제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된다는 거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 어제 공수처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건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용어에는 범죄가 돼 있고요. 그다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에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여기서 나눴듯이 바른미래당이 이 공수처 법안에 있어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미 주목을 했었는데 오늘도 오신환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은 사실상 공수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존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 가능성이 자유한국당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민주당이랑 바른미래당의 구도로 봐 있는데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이 발언대로 한다면은 바른미래당이 어디 위치가 좀 바뀐 건가요? 근데 저는 그런 오신환 대표에게 이제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두 개 올라가 있는 안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미래당 소속의 네. 권은희 의원이 낸 아닌데 그럼 이것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라고 한번 좀 반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저는 그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논리 가운데 일정하게 어떤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개혁의 핵심이 그러니까 그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자라는 차원으로 해서 수사권 조정이 나온 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공수처를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역행을 할 수 있는 거냐. 모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저는 일정하게 거기서 경청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가 팩트를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기소권을 다 주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그러니까 오도된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야 사당 합의안을 보면은 기소권은 검찰에 주게 돼 있어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행사를 하고 모든 기소권을 그 검찰에 넘기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판검사하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네.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걸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어떤 특정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비리 혐의를 잡았는데 그러면 검찰에 넘겨서 기소해 주세요 했는데 같은 식구로 해서 검찰이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한정을 해서 기소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대상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묘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위공직자 상급 이상만 전체 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다는 거죠. 네, 판검사와 경찰로 한정된다는 거고 권인이 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일반인들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기소를 할지 말지는 공수처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놨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한다라고 하는 보수 야당의 주장은 사실은 팩트체크 대상이지 네. 일단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 그 때문에 이거군요. 권은희 의원 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건 좀 이해하기 쉽게 미국 사법제도에서 그 배심원제처럼 기소 대배심 제도라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수사를 해서 자 이거 기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심의위원회를 넘겨서 거기서 근데 보고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민간인으로 일반인들한테. 구성해요. 이건 저한테라도 기소해야 연락이 됩니다. 오면은 그 전용우 씨는 그 기소심의위원회 일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러면 전 시민으로서 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지금 거예요. 국민참여재판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가는 이 거죠.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뭐가 옳으니 그르니 따져도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어렵고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선 첫째
그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 자체의 조정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선거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안 지켜지는 거는 안 된다. 우선 이 말이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자꾸 백혜련안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뭐 적은 것 같지만 또 상당히 커요. 그리고 권은희안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 검찰을 혹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능하면 줄이자고 하는 간접적 장치를 많이 집어넣은 건데 그 중에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비판하고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일부 사람들이 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100번 양보해서 공수처장은 뭐 2명을 복수 추천하니까 대통령 1명 택할 수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처럼 사실은 25명의 검사 그 추천권과 임명권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제 줄였지만 25명의 절반을 검사를 넘지 못하도록 25명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럼 나머지가 뭐냐면 조사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각종 조사위원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념 편향적인 뭐 그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선거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둘째, 그것도 바른미래당 안으로 거의 다 대폭 양보를 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딱 짧게 한 20초 하고요. 저희 마지막. 예, 한번 왜냐하면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지금에서 이걸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내기는 압박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해요.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동시 처리. 그렇죠. 동시 처리가 아마 그 현실적인 카드일 거다. 먼저 처리는 솔직히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정치적 압박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에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또 당초에 9차까지 있었던 서초동에 있었던 그 대국민 시민 집회는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장소를 옮겨서 국회 앞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광장 민심이 이른바 새 국면을 맞이할지 좀 간결하게 좀 분석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광화문에서 하겠다는 그 집회 이름이 국정 대전환 촉구 무슨 보고 대회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면 조국 정국 이후에 대여 전선을 치기 위해서 다른 문제 의제를 끌어내기 위한 아마 집회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가겠다라고는 여기는 또 뚜렷하죠. 검찰 개혁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을 시켜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공수처가 받네 못 받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난기류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국민적 압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검찰 개혁의 제도화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 이렇게 되니까 각자 또 어떤 설정하고 있는 전선이 다른 거죠. 이게 지금 집회의 어떤 성격에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서초동 집회 이걸로 끝내겠다 그럴 때 이제 양쪽 다 이제 그만둘 가능성이 많아졌구나. 왜냐? 한쪽이 가라앉으면 다른 쪽도 사실 더 계속하기가 좀 민망하거든요. 여론적으로 볼 때. 근데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하자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또 이쪽도 또 같이 하는. 그래서 그래도 어쨌건 뭐 여당과 직결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선 이 조국 이슈라고 하는 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어젠다 순위로 보면 그렇게 상위에 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를테면 정권의 주된 어젠다가 연금 개혁, 그다음에 서비스 선진화법 이런 규제 개혁 관련된 건데 지금은 온통 권력 관계 되는 일만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쨌건 이제 이걸 그만두기 위해서라도 이슈를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검찰 개혁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급한 문제냐 국민들한테. 솔직히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15초 더 얘기했어요. 저희 시간 되니까 15초 더 얘기했고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네. 잘하셨습니다.